정승 골탕 먹이기. 옛날에 시골 선비 하나가 벼슬자리를 얻을 양으로 한양에 올라와 새도 당당한 정승집 사랑에 머무르고 있었다. 글공부도 할 만큼 했건만 번번이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자 남들 하는 대로 뇌물을 써보기로 한 것이었다. 사랑방에는 벼슬자리를 엿보는 선비들이 여럿 들락거리는데 그 꼬락서니가 가관이었다. 어떻게든 대감눈에 뜨이려고 갖은 선물을 바치며 아양을 다 떨고 있었다. 그 시골 선비도 재물을 꽤나 준비해 와서 바친 판인데 벼슬을 얻기는커녕 정승 코빼기도 볼 수 없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들인 돈이 다 허사가 된 데다 집에 돌아갈 노자마저 바닥날 판이니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었다. 뒤늦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다. 선비는 그만 부하가 났다. 내 돌아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그냥 갈 수야 없지. 그러면서 무언가 꿍꿍이를 차리는 것이었다. 그때 정승한테는 무척이나 아끼는 좋은 백마가 한 마리 있었다. 어느 날 그 백마가 바깥마당에 메어진 것을 발견한 선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남몰래 백마를 객사로 끌고 가서는 진한 닭먹을 잔뜩 갈아서 말의 몸뚱이를 온통 검게 칠해 놓았다. 다음 날 정승댁에서는 야단이 났다. 정승이 출타를 해야 하는데 항상 타고 다니던 백마가 없어졌으니 말이다. 다른 말을 대령했지만 길이 들지 않아서 마뜩치 않으니 정승이 당장 백마를 찾아내라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흑마로 변해버린 백마를 찾아낼 턱이 없었다. 그럴 즈음에 전라도 선비가 정승댁으로 흑마를 끌고 가서 말했다. 이 말이 제법 쓸만하니 정승께 바쳐주시오. 정승이 그 말을 보더니 생김새가 그럴싸하다며 안장을 지워서 한번 타보았다. 안장이 맞춘 것처럼 딱 맞는 데다가 가기도 아주 잘 가고 말기도 어찌 잘 알아듣는지 편안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야, 이거 꼭 맞춘 것 같구나. 색깔이 검어서 그렇지 아주 쓸만한걸. 그러더니 그만 인심을 턱 썼다. 여봐라, 이 말을 누가 바쳤다고? 그자한테 먼 고울자리 하나 떼어주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선비는 평안도 한 고을 삿도 자리를 얻게 되었다. 우스운 일이지만 나란 일이 그렇게 돌아가던 시절이었다. 어떻든 세원님이 고을에 부임해서 선정을 펼치니 백성들이 명관이 왔다고 칭송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승은 백마를 까맣게 입고 새로 얻은 흑마를 애지중지하며 타고 다녔다. 그러나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다. 선비가 말을 바칠 적에 절대 비를 맞히거나 목욕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터인데 뜻하지 않은 소나기가 문제였다. 화창한 여름날 풀밭에서 풀을 뜯기던 마부가 깜빡 조는 사이에 먹구름이 끼면서 소낙비가 주르륵 내렸던 것이다. 깜짝 놀란 마부가 말을 챙겼으나 이미 일이 터진 뒤였다. 온몸에서 검은 물이 흐르며 군데군데 흰 점이 드러나니 사고가 나도 단단히 났다. 마부가 울면서 정승한테로 말을 끌고 가서 땅에 털썩 엎드려 사실을 고했다. 정승이 당장이라도 물고를 낼 것처럼 마부와 말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다. 저것 봐라. 뭐가 좀 이상하다. 여봐라. 미지근한 물 한 동이 후딱 대령해라. 마부를 시켜 살살말 몸뚱이를 씻어내니 먹물이 주룩주룩 씻겨 내리기 시작했다. 다 닦아내고 나니 옛날 자기가 타고 다니던 백마가 분명했다. 정승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났다. 그놈이 감히 나를 속여. 두고 보자, 이놈! 때는 임금보다 정승세도가 더 당당하던 시절이었다. 정승은 당장 대궐에 들어가더니 임금께 청해서 제 큰아들을 암행어사로 삼았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당장 평안도로 내려가라고 지시를 하였다. 당장 평안도 고을로 내려가서 그놈을 봉고파직하고 아주 박살을 내거라. 정승의 큰아들은 어사가 된 기분에 마패를 만지작거리고 거드름까지 짜르르 떨면서 길을 나섰다. 그러니 행색은 거짓 차림이지만 무엇을 하는 위인인지 누구라도 알아볼 정도였다. 그가 평안도 고을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관가에서 박아놓은 정탐꾼이 어사 행차를 눈치챈 뒤였다. 어사는 고을 관아에 도착하여 호기롭게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안에는 뜻밖의 일이 펼쳐지고 있었다. 사또 이하 육방 관속과 하인들이 모두 삼배로 상복을 입고 머리를 푼 채 곡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이고. 어안이 벙벙해진 어사가 한 관속을 붙들고 물으니 대답이 뜻밖이었다. 말마이소. 방금 전에 한양 정승께서 급사하셨다는 연락이 이르니 사또께서 은인이 돌아가셨다면서 저리 슬피 곡을 하고 계시다오. 얘기를 듣다 보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었다. 아이고, 그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웬일이람. 어사는 출두고 뭐고 따져볼 틈도 없이 관아를 뛰어나오더니 머리를 풀어 헤치고 떨어진 베옷을 하나 얻어 입은 채 불이 나게 본가로 달려왔다. 집에 도착하자 통곡을 하면서 대문을 밀고 뛰어들었다. 아이고, 아버지, 어찌 이렇게 갑자기 가십니까? 그러자 정승이 방문을 훌쩍 열어젖히면서 눈을 부라렸다. 아니, 이놈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란 말이냐? 그러자 어사가 눈이 동그래졌다. 어라, 아버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놈아, 죽기는 누가 죽어? 저런 머저리 같은 놈하고는. 그 다음은 둘째 아들 차례였다. 정승은 둘째 아들을 암행어사로 시켜 평안도 고을로 떠나보냈다. 절대로 속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형이 한 번 당한 터라서 둘째 아들은 꽤나 조심을 했다. 거지 대신 장사치로 가장하고 마패를 보찜 깊이 감춘 채로 평안도 고을을 향했다. 하지만 그 또한 본 행색을 감추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보찜이 어설픈 데다가 팔자로 걷는 걸음이 어찌나 느린지 그리 장사하다가는 굶어 죽기 딱 알맞았다. 명색에 어찌나 여자를 밝히던지 젊은 여인네만 보면 발을 멈추고 해죽거리며 침을 흘렸다. 어사가 평안도 고을에 접어들어 관가를 향해 가는데 평생 처음 걸어보는 먼 길에 발이 다 부르터서 걸음이 걸어지질 않았다. 어느덧 날이 뉘엿 저물어 두리번 사방을 살피는데 멀리 덩그런 기와집에 술주한 글자가 출렁이니 애타게 찾던 곳이었다.
이리 오너라. 어서 오세요. 옥쟁반의 구슬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아리따운 여인이 쪼르르 나오더니만 분길 같은 손길로 소매를 잡아 끌었다. 방 안에 들고 보니 다른 손님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뿐이었다. 차려온 밥을 맛나게 먹고 술까지 한 잔 거나하게 걸치면서 힐끔힐끔 여자를 쳐다보니 여자가 방긋방긋 웃었다. 어사는 그만 마음이 동해서 여인의 손을 꼭 잡았다. 급하시긴 상이라도 좀 치우고서요. 여자는 상을 들고 나가 치우더니 새로 단장을 하고서 들어왔다. 어사는 마음이 아주 급해졌다. 자네 소원 다 들어줄 테니 내 소원 딱 한 번만 들어주구려. 그러자 여인네가 유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님은 참 운도 좋습니다. 우리 서방이 성질이 불같은 데다가 생긴 건 산적이라 이런 일은 꿈도 못 꾸는데 마침 오늘 사냥을 나가서 내일 돌아온다 하니 한번 회포를 풀어봅시다. 그러면서 이부자리를 착착 가는 것이었다. 자, 어서 옷을 벗으세요. 어사가 급한 마음에 옷을 홀딱 벗어던지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여자를 재촉했다. 자, 어서 이리 들어와. 그때 갑자기 누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따라고 호령을 했다. 여인이 그만 깜짝 놀라 기겁을 했다. 아이쿠, 서방님 목소리네. 손님, 큰일 났소. 서방 눈에 띄면 당장 죽음이니 어서 이리 숨으소. 그러면서 괴짝을 가리키니 어사가 급한 길에 옷을 입을 틈도 없이 괴짝으로 쏙 들어갔다. 여인이 괴짝 문을 덜컥 잠그고서 어사의 짐을 챙기는 척하더니 네, 잠시만요. 여인은 옷을 주섬주섬 입고는 대문을 열어주니 남편이었다. 그러자 남편이 썩은 소리로 불호령을 쳤다. 아니, 서방이 부르면 당장 나와 문을 딸 일이지 뭐하는 짓이야. 나하고 살기 싫다 이 말이지. 그러자 여인이 또한 뾰로통한 목소리로 응대했다. 오자마자 또 웬 호령이요. 그래, 이제 더는 당신하고 살기 싫소? 뭐라고? 너 말 잘했다. 이참에 아주 딱 갈라서자. 아주 내 맘하고 똑같소. 그때 암행어사가 괴짝에 갇힌 채로 은근히 미소를 지었다. 오호, 잘한다. 그래, 너희가 갈라서면 여자는 아주 내 차지다. 아예 첩으로 들여야지. 그때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살림을 나누기로 했는데 이것도 자르르 저것도 쿵당쿵당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저것 다 나누더니 끝으로 괴짝이 하나 남았다. 이제 이 괴짝이 하나 남았으니 이것도 반으로 딱 가르자. 남자한테 이런 괴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이건 여자가 쓰는 물건이니 내가 가지리다. 괴 속에 든 어사가 영차를 응원하는 중이다. 옳지, 잘한다. 그래야지. 그러나 남자는 막무가내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우겼다. 그러더니 톱을 가져다가 스르렁스르렁 괴짝을 켜기로 들었다. 어사가 그만 깜짝 놀라서 기겁을 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때 여자가 남편을 만류하면서 말했다.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인데 이렇게 쪼개면 무슨 소용 있소. 그러지 말고 이 고을 사또가 정치도 잘하시는데 거기 갖다 바칩시다.
그만 그렇게 결정이 나고 말았다. 사또를 봉고파직 시킨다고 했더니만 벌거벗은 채 괴짝에 갇혀 관가로 들어갈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어떻든 그 산적 같은 남자 눈에 띄어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만 천행으로 여길 뿐이었다. 다음 날 남자가 사또를 찾아가서 동원 마당에 괴짝을 내려놓고서 사연을 아뢰자 사또가 말했다. 보아하니 값이 꽤 나가는 귀한 물건이로구나. 쓸 데가 있을 듯하니 잘 되었다. 내가 괴짝 값을 후히 쳐주마. 엽전을 꺼내어 딸랑딸랑 소리를 내니 괴 속에 갇힌 어사는 그때까지도 속고 있는 줄을 까맣게 모른 채 괴짝문이 이제나 열릴까 저제나 열릴까 가뜩 마음을 졸이는 것이었다. 이 괴짝을 나의 은인이신 정승께 바칠 터이니 당장 말에 실어서 한양으로 보내라. 어사가 들으니 겨우 망신을 면하긴 했으나 앞길이 캄캄했다. 에구, 여기 갇혀서 어떻게 한양까지 가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나올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마부가 말을 준비해서 괴짝을 싣고서 한양으로 내달리는데 어찌나 덜컹거리는지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 와중에도 배가 고파 괴짝 안을 뒤져보니 먹다 남은 백설기와 술 한 병이 손에 잡혔다. 떡 한 점에 술 한 모금을 찔끔거리는데 그놈의 술이 시기는 또 어찌나 신지 몰랐다. 괴짝이 정승댁에 도착하니 정승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그놈이 선물을 보내왔어. 이건 또 무슨 일이람? 보아하니 여자가 쓰는 물건인지라 집안 안악들을 다 모아놓고서 뭐가 들었는가 보려고 괴짝을 열었다. 그랬더니 그만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둘째 아들놈이 벌거벗은 채로 질질 짜면서 아버지, 세상에 당해도 그렇게 당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포기할 정승이 아니었다.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을 다시 암행어사를 시켰다. 너는 형들과 달리 점잖고 공부가 깊으니 이런 실수를 안 하겠지. 가서 반드시 그놈을 혼내주고 오너라. 저는 형님들과 다를 테니 걱정 마십시오. 두 형이 공연히 변장을 한다고 했다가 망신당한 것을 거울 삼아 이 아들은 깨끗한 도포를 차려입고 유람차 나선 선비 모양으로 유유히 길을 나섰다.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 먹었음은 물론이다. 어사가 평안도 고을에 당도하여 농사꾼들 일하는 걸 구경하며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기이한 풍악 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니 멀리 기기묘묘하게 생긴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가만 살펴보니 무언가 희끗희끗 울긋불긋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여보시오 농부님네, 저 삼봉우리에 저것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뭘 보고 그러시오? 저기 저 삼봉우리에 희끗희끗 울긋불긋 무엇이 움직이고 이상한 음악 소리가 나니 말이오. 그러자 농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 거기 뭐가 있단 말이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허허, 저게 안 보인단 말이오? 그때 늙은 농부 하나가 깜짝 놀라면서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아니, 그것이 보인단 말이요? 저기 저 봉우리 이름이 신선봉인데 전해지는 말로는 매년 9월 9일에 신선들이 내려와 놀고 간다고들 하지요. 전설로만 알았더니 그게 사실이었단 말이오?
그러자 농부들이 다들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신선봉과 어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자 어사 마음이 아주 뿌듯해졌다. 내가 그동안 신선수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난 못 보는 신선노름을 보는구나. 저것이 진정 신선노름이라면 이 안이 반가운 일인가. 농부님들, 어서들 일하오. 어사는 아주 점잔을 빼서 말하고는 걸음은 산봉우리를 향했다. 가서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신선들의 잔치가 분명했다. 한쪽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아리따운 선녀와 청이동자들이 사뿐사뿐 걸으면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어사가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자니 바둑 두던 노인네가 말했다. 신선 논이는 곳에 속세 사람이 웬일인가? 손님이 왔으니 술이 없을 수 없지. 이리 와서 한 잔 받게나. 어사가 다가가자 노인이 술을 따라주면서 말했다. 이 술로 말하자면 한 잔을 마시면 100년을 사는 술이니 석 잔을 마시면 신선이 된다네. 어사가 감격해서 술을 받아 먹으니 신선의 술이라 그런지 독하기도 무척 독했다. 그때 함께 바둑 두던 노인이 다시 술을 꺼냈다. 내 잔도 한 잔밖에. 또 한 잔을 마시고 나니 노인이 선녀들을 불러서 말했다. 너희들도 이분께 한 잔 권하거라. 그러자 선녀 8이 쪼르르 달려들어서 내 잔 받으시오. 내 잔도 받으시오. 독주를 한껏 권해놓으니 어사가 얼굴이 벌개지고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오락가락했다. 아이고 이제 더 못 먹겠습니다. 그러자 선녀들이 뾰로통하며 누구 잔은 받고 누구 잔은 안 받는단 말이오. 그러면서 권해놓으니 사양할 도리가 없었다. 팔선녀로부터 연거푸 잔을 받은 어사는 정신을 잃고서 푹 쓰러지고 말았다. 어사가 쓰러지자 신선과 선녀 동자가 달려들어 자리를 싹 걷어서 말끔히 치우고는 어사의 머리카락과 눈썹에 온통 하얀 칠을 해서 백발을 만들었다. 그리고 옷을 홀랑 벗긴 다음 스님들이 입는 장삼을 덮어놓고 사라졌다. 옆에는 썩은 쇳덩이 하나를 갖다 놓았다. 어사가 골아떨어진 채 한참을 자다 일어나서 보니 산중에 홀로 누웠는데 옷과 짐이 다 사라지고 중이 장삼을 덮고 있는 것이었다. 마침 옆에 명경 조각이 있어 얼굴을 비춰보니 머리와 수염에 눈썹까지 하얗게 변했다. 아하, 그 신선주를 석 잔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데 내가 여러 잔을 마셨으니 오죽할까? 내가 신선이 돼서 잠이 든 사이에 눈이 오고 비가 와서 내 옷이 다 썩어 달아났구나. 어떤 지나던 스님이 이렇게 장삼을 덮어준 게야. 그나저나 마패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으니 세월이 얼마나 지났단 말인가. 어사가 비척비척 마을로 내려와서 동네를 살펴보니 전에 만났던 늙은 농부들은 강고 덮고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여보소, 말 좀 물읍시다. 여기 이 고을이 모 선비가 원님을 하고 있는 곳이 맞소? 그러자 젊은 농부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아니 웬 사람이 벌써 돌아가신 분을 찾는단 말이오? 그 양반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 손자가 원님을 하고 있다오. 그러자 어사가 정신이 퍼뜩 들었다. 아하, 내가 진정 신선이 되긴 됐구나. 그새 100년은 흐른 게야. 이제 다 과거지사가 되었구나. 본가로 돌아가는 수밖에. 어사가 그 길로 터덜터덜 걸어서 한양 본가를 들어가니 정승이 평상에서 바람을 쐬고 있다가
막내 아들 꼴을 보고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어사가 다가가서 아버지 머리를 싹싹 쓰다듬는 것이었다. 그것 참 자식이 조상을 닮는다더니만 너는 몇 대 손자인지 우리 부친을 꼭 닮았구나. 이놈아, 내가 내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야. 그러자 정승이 아들 머리를 아주 제대로 쥐어박았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그러고도 한참을 더 지나서야 막내 아들은 비로소 자기가 속은 줄을 깨닫는 것이었다. 아이, 난 꼭 신선이 된 줄만 알았었네. 정승이 기가 막혀서 말했다. 아이고 그놈, 천년 만년 원님 노릇 해먹게 그냥 놔둬라. 그래서 그 시골 선비는 원님 노릇을 평생 원 없이 하고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하고 한다.